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호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유난히도 차갑게 느껴지는 오전이었습니다. 한명선은 딸 서윤아의 상견례를 위해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집을 나섰죠. 장군 전용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군생활 동안 수많은 회의와 작전을 지휘했지만 오늘만큼은 긴장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으니까요. 장군님, 호텔 앞에서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운전병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명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백에서 작은 거울을 꺼냈어요. 옅은 화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딸이 어제 저녁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베이지색 스카프가 제대로 메어져 있는지 살폈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는 평소 볼 수 없던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야 했어요. 예비 사돈 앞에서 딸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 어떤 흠도 보여서는 안 되니까요. 차는 호텔에서 300m쯤 떨어진 한적한 이면도로에 조용히 멈춰 섰어요.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45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도착해서 조급해 보이는 것도, 그렇다고 딱 맞춰가서 여유 없어 보이는 것도 원치 않았죠. 한명선은 긴장을 풀기 위해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평범한 일요일 오전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산책 나온 부부,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젊은 여성,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학생.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걷다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무릎부터 꺾이며 아스팔트 위에 쓰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쇼핑백이 바닥에 나뒹굴고 그 안에서 귤 몇 개가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아무도 선뜻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휴대전화를 꺼내 들거나 서로의 눈치만 볼 뿐이었죠. 한명선은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군화가 아닌 5cm 구두굽이 아스팔트를 찍으며 달려가는 소리가 요란했죠. 스커트가 바람에 펄럭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명선은 즉시 무릎을 꿇었어요. 방금 전까지 깨끗했던 스타킹이 거친 바닥에 닿으며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목에 경동맥에 손가락을 대고 맥박을 짚었죠. 약하지만 불규칙한 박동이 느껴졌어요. 김지경, 응급 상황이다. 즉시 차량을 이쪽으로 이동. 한명선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명확했어요. 30년간 수없이 내렸던 명령과 똑같은 톤이었죠. 운전병이 차를 급히 돌리는 동안 그녀는 할머니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렸어요.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저 사람 의사래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전문가 같은데? 하며 수군거렸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할머니, 들리세요? 지금 병원 갑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한명선은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차가 도착하자 한명선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죠.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 그녀의 팔에 힘없이 기댔습니다.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최단 거리로 이동하세요. 차는 사이렌 없이도 빠르게 달렸어요. 한명선은 내내 할머니의 맥박을 확인하며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한명선은 할머니의 상태를 간결하게 전달했죠. 환자 추정 연령 70대 후반,
길에서 급성의식 소실, 맥박 분당 50, 호흡 약고 불규칙, 발견 후 약 3분 경과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들것으로 옮겼고 한명선은 복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하얀 블라우스 소매에 할머니의 땀이 얼룩져 있었고 스타킹은 무릎 부분이 찢어져 살같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구두 뒤축에는 아스팔트 먼지가 묻어 있었죠. 보호자분이세요? 젊은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물었습니다. 한명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쓰러지신 걸 봤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했어요. 연락처 남겨주시겠어요? 나중에 가족분들이 찾으시면 전달드려야 해서요. 한명선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간호사는 명함을 보더니 눈이 약간 커졌지만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커튼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은 아니시라고요? 한명선은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의사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한명선은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그리고 벽시계를 봤습니다. 상견례 시작 시간까지 이제 겨우 15분 남았어요. 운전병 김지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장군님, 출발하시겠습니까? 지금 출발하시면 약속 시간에 맞출 수 있습니다. 한명선은 잠시 망설였어요. 전용차를 타고 가면 아직 늦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딱 맞춰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빠르게 스쳐갔어요. 만약 이 차를 타고 가서 오다가 응급 환자를 구했다고 말한다면 그게 과연 딸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권력과 특권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예비 사돈들이 역시 장군은 다르네요 하며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한명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지경, 오늘은 여기까지다. 복귀하도록. 운전병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장군님 약속이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갈게요. 수고했어요. 한명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운전병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경례를 했습니다. 한명선은 병원 밖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봤어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이 근처 지리를 전혀 몰랐죠. 그녀는 지나가는 시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죄송한데요. 시내 가는 버스 정류장이 어디인가요? 중년 남성은 친절하게 길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한명선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정류장 표지판에는 노선도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지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버스를 타본 적 없는 그녀에게는 외국어처럼 낯설었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앉은 한명선은 휴대전화를 꺼내 지도 앱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노선을 찾는 기능이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평생 전용차와 공용 차량만 이용했던 그녀에게 대중교통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손가락으로 화면을 이리저리 눌러보다가 옆에 앉아있던 고등학생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생, 미안한데 이 호텔 가려면 몇 번 버스 타야 하니? 학생은 이어폰을 한쪽만 빼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아, 여기서 바로 가는 버스는 없고요. 612번 타고 시청에서 내려서 204번으로 갈아타야 해요. 한명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갈아탄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시청이 어디인지도 몰랐죠. 하지만 다시 물어보기엔 미안해서 그냥 고맙다고만 했어요. 10분쯤 지나자 612번 버스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탔어요.
한명선도 따라 올라갔지만 어디서 요금을 내야 하는지 몰라 입구에서 잠시 멈칫했죠. 뒤에서 어이 빨리 좀요 하는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통카드 찍으세요. 기사님이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한명선은 당황했습니다. 교통카드가 없었거든요. 저 현금은 안 되나요? 현금은 1,400원이요. 한명선은 지갑을 뒤졌어요. 10,000원짜리 지폐만 몇 장 있었죠. 10,000원밖에 없는데요. 기사님은 한숨을 쉬며 잔돈을 거슬러 줬습니다. 한명선은 황급히 동전을 받아들고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귀에서는 아직도 뒤 승객의 혀차는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출발했어요. 한명선은 창밖을 보며 풍경을 확인했지만 어디가 시청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지도를 다시 켰지만 화면 속 파란 점이 계속 움직이기만 할 뿐 언제 내려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옆자리 할아버지가 넌지시 물었어요. 어디 가시는데요? 시청이요. 아, 그럼 5정거장 남았어요. 내릴 때 알려드릴까요? 한명선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시청 정류장이 가까워지자 팔을 톡톡 두드려줬어요. 한명선은 서둘러 일어나 내렸습니다. 하지만 내리자마자 또 막막했죠. 204번은 어디서 타야 하는 걸까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길 건너편에 다른 정류장이 보였어요. 뛰어가려다 신호등이 빨간불이라 멈춰서야 했습니다. 구두 뒤축은 아까부터 계속 발을 쓸렸고 찢어진 스타킹 사이로 살같이 따가웠어요. 신호가 바뀌고 건너편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204번 버스는 막 출발하는 참이었습니다. 한명선은 손을 흔들었지만 기사님은 보지 못했어요. 버스는 그대로 가버렸죠. 그녀는 다시 의자에 앉아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상견례 시작 시간을 이미 15분이나 넘긴 상태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 유나는 지금쯤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다음 204번을 기다리는 동안 한명선은 유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유나야, 엄마 조금 늦을 것 같아. 먼저 들어가 있어. 곧 도착할게.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무슨 일 있어? 한명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무 일 없어. 걱정 말라고만 답했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 유나가 더 걱정할 것 같았거든요. 10분을 더 기다려 겨우 204번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카드 대신 현금을 미리 준비했어요. 버스 안은 일요일 오전치고는 제법 붐볐습니다. 서서 가야 했죠. 한명선은 손잡이를 꼭 잡고 흔들리는 차체에 몸을 맡겼어요. 옆 승객의 가방이 계속 그녀의 옆구리를 찔렀지만 참았습니다. 호텔까지는 8정거장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일요일 도심 교통은 생각보다 막혔고 신호등마다 걸렸습니다. 호텔 앞 정류장에 내렸을 때는 약속 시간을 40분이나 넘긴 뒤였어요. 한명선은 황급히 호텔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로비 직원이 어디로 안내해 드릴까요? 하고 물었지만 그녀는 괜찮습니다 하고는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화장은 번졌고 스타킹은 찢어졌고 블라우스 소매에는 얼룩이 그대로였습니다. 손에는 병원에서 받은 할머니 보호자 확인용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5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한명선의 심장은 미칠 듯이 뛰었어요. 예약된 룸 앞에 섰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죠. 한명선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낮고 권위적인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여는 순간 실내의 모든 시선이
한명선에게 쏠렸습니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강재봉은 손목 시계를 보며 과장되게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오, 드디어 오셨네요. 저희가 시간을 잘못 알았나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꼬는 투가 섞여 있었죠. 옆에 앉은 정선아는 한명선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어머, 무슨 일 있으셨어요? 많이 급하게 오신 것 같은데. 한명선은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하고 말하려 했지만 강재봉이 먼저 끼어들었어요. 급한 일이요? 상견례보다 급한 일이 있으셨다고요? 그는 웃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딸 유나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 옆 강도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어머, 그 손에 든 건 뭐예요? 신우이 강미래가 한명선의 손에 든 종이 봉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혹시 현금 봉투? 그녀는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정선아도 거들었죠. 요즘도 그런 거 하나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받는데. 한명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할머니의 보호자 연락을 위한 서류가 들어있을 뿐이었어요. 일단 앉으시죠. 여기, 이쪽으로요. 강재봉이 가리킨 자리는 출입문 바로 옆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는 가장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한명선은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았어요. 유나는 엄마 손을 잡으려 했지만 강도윤이 조용히 유나의 팔을 잡아당겼죠. 일단은 분위기 좀 보자. 그가 유나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한명선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상견례는 이미 평등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평가와 심판의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명선은 그제야 깨달았죠. 자신이 버스를 타고 온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자신을 동등하게 볼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요. 강재봉은 웨이터를 불러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자, 이왕 늦게 오셨으니 우리가 먼저 주문했어요. 한명선 씨도 드실 거 있으면 추가로 시키세요. 그는 한명선을 이름으로 불렀어요. 존댓말은 썼지만 장군님이나 사돈 어르신 같은 호칭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죠.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 아니 동등한 사람조차 아닌 것처럼 대했습니다. 한명선은 괜찮습니다. 저는 커피만 한 잔 마시겠습니다 하고 답했어요. 커피요? 점심시간인데 커피만요? 정선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상견례 때 제대로 된 식사를 하거든요.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그녀는 은근슬쩍 한명선의 차림새를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그나저나 오시는 길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옷이 좀 평소에도 그렇게 입고 다니세요? 한명선은 블라우스 소매의 얼룩을 의식했지만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급한 일이라는 게 대체 뭔데 상견례에 40분씩이나 늦으세요? 강재봉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어요.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슬쩍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장군이라는 분이 시간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한명선은 잠시 망설였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그 순간 강미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오빠. 엄마가 버스 타고 왔대. 유나가 아까 나한테 문자 보냈어. 버스요? 강재봉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특급 호텔 상견례에 버스를 타고 오셨다고요? 정선아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킥킥거렸습니다. 세상에, 정말이요? 그래서 그렇게 늦으신 거예요? 강미래는 이미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있었어요. 이거 완전 웃긴데요? 요즘 누가 상견례에 버스 타고 와요? 그녀는 한명선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미래야, 그만해. 강도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장모님한테 실례잖아. 장모님? 강미래가 코웃음을 쳤어요. 아직 장모도 아니고 뭐 이렇게 격식 차려. 오빠도 참. 강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리지 않았죠. 유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웨이터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스테이크, 랍스터, 와인. 강재봉은 일부러 가장 비싼 메뉴를 골랐던 겁니다. 자, 이제 건배나 하죠. 한명선 씨도 한잔 하시죠. 그는 한명선 앞에 와인 잔을 밀어놨어요. 한명선은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술을 못합니다. 에이, 딱 한 잔만요. 상견례인데 분위기 좀 띄워야죠. 강재봉은 이미 와인을 따르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한명선의 목소리가 조금 단호해졌습니다. 강재봉은 잔을 내려놓으며 혀를 찼어요. 참 융통성이 없으시네. 군인식 고집이 이런 건가? 정선아가 거들었죠. 우리 집안은 원래 술자리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뭐 집안마다 다르니까. 그녀는 집안마다 다르다는 말에 묘하게 강조를 뒀어요. 마치 당신 집안은 수준이 낮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아니, 정확히는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정선아는 음식을 하나하나 집어먹으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어요. 유나 아버지는 뭐 하셨대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래서 혼자 키우신 거구나. 힘드셨겠어요. 말은 위로 같았지만 표정은 동정이었죠. 유나 말로는 아파트에 사신다던데 어디예요? 성북구입니다. 아, 성북구. 거기 요즘 재개발 들어간다던데요? 정선아는 아파트 평수까지 물었습니다. 한명선은 짧게 답했어요. 더 이상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선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유나가 직장은 다닌대요? 네, 다닙니다. 어디요? 중견 제약회사입니다. 아, 중견. 대기업은 아니고. 정선아는 실망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뭐, 요즘 취업이 어렵다잖아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모든 대답이 그래도 다행히 뭐 같은 말과 함께 평가절하됐습니다. 강미래는 그 모든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고 있었어요. 한명선이 물을 마실 때, 냅킨으로 입을 닦을 때, 심지어 멍하니 창밖을 볼 때도 카메라는 그녀를 향했습니다. 미래야, 그만 찍어.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추억 남기는 건데 뭐. 강미래는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재밌잖아. 상견례 때 버스 타고 온 장군님. 그녀는 장군님이라는 말을 일부러 비꼬듯 길게 느려 말했어요. 한명선은 참았습니다. 딸을 위해서였죠. 유나가 이 집안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면 자신이 조금 참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유나의 얼굴을 보니 달랐습니다. 유나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창백하고 불안하고 무엇보다 슬퍼 보였습니다. 강도윤 옆에 앉아 있지만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죠. 그나저나 한명선 씨. 강재봉이 스테이크를 썰며 말했습니다. 유나 결혼 준비는 얼마나 해놓으셨어요? 결혼 준비요? 네. 혼수라든지 예단이라든지. 우리 쪽은 이미 다 준비됐거든요. 한명선은 당황했어요. 아직 그런 이야기를 나눌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이요? 정선아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결혼이 석 달 남았는데 아직이라고요? 우리 도윤이 친구들 중에 벌써 예식장 예약하고 신혼집 계약한 친구도 있는데. 강미래가 말했어요. 유나는 준비 안 된 거예요? 유나가 입을 열려 했지만 강재봉이 먼저 말했습니다. 뭐 형편이 어려우시면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죠. 그래도 체면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는 형편이 어렵다, 도와준다, 체면 같은 단어를 일부러 강조했어요. 한명선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았어요.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시리게 했고 찢어진 스타킹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테이블 위 음식은 점점 식어갔고 대화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죠. 유나는 엄마의 손목을 보았어요. 거기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할머니의 손자국, 병원 복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을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한명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이 상견례는 이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모욕의 시간이었고 딸의 미래가 걸린 심판대였죠. 그리고 강도윤은 예비 신랑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엄마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미래가 또다시 한명선의 종이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그거 대체 뭐예요?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그녀는 손을 뻗어 봉투를 만지려 했어요. 한명선은 재빨리 봉투를 무릎 위로 옮겼습니다. 개인적인 서류입니다. 개인적인 서류를 상견례 자리에 왜 들고 와요? 정선아가 끼어들었어요. 보통은 그런 거 차에 두고 오지 않나요? 한명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는 단어가 나오자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어요. 전용차를 두고 왔다고 말하면 또 다른 오해가 생길 것 같았죠. 하지만 침묵은 오히려 의심을 샀습니다. 강재봉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혹시 우리한테 보여주기 곤란한 거라도 들어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강재봉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돈될 사람끼리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아버님, 그만하시죠. 강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강재봉은 아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도윤아, 넌 가만히 있어. 어른들 이야기야. 그는 다시 한명선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한명선 씨, 우리 집안은 투명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빈 문서 같은 거 아니에요? 요즘 결혼 사기도 많다던데. 그 말에 유나가 확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유나야, 내가 왜 나서? 정선아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애가 끼어들면 어떡해. 저도 당사자예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런 분 아니에요. 사과하세요. 하지만 강재봉은 코웃음을 쳤어요.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강미래는 이 장면마저 찍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유나의 떨리는 입술을 클로즈업했어요. 도윤아, 내 약혼녀 좀 진정시켜. 정선아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강도윤은 유나의 팔을 잡았어요. 유나야, 일단 진정해. 오해를 풀면 되잖아. 오해요? 유나가 강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당신 가족이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요? 이게 오해예요? 강도윤은 시선을 피했어요. 그게 아버지 성격이 원래 좀 직설적이셔서 직설적인 게 아니라 무례한 거잖아요.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강재봉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 지금 나한테 무례하다고 했어? 그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와인 잔이 흔들렸고 물이 조금 튀었어요. 이게 요즘 젊은 것들 버릇이야? 시댁 어른한테 이런 식으로 대들어? 한명선이 일어서려 했지만 강재봉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한명선의 종이봉투를 낚아챘어요. 잠깐, 그건. 한명선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재봉은 봉투를 흔들며 말했어요. 뭐가 들었나 한번 볼까요? 그렇게 숨기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명선이 손을 뻗었지만 강재봉은 봉투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봉투가 찢어지며 안에 있던 서류와 사진이 바닥에 우르르 쏟아졌어요. 낡은 흑백 사진 몇 장, 병원 응급실 접수증, 할머니 보호자 연락 확인 서류.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명선이 군복을 입고 서 있었고 옆에는 이름 모를 전우들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강재봉은 사진을 집어들며 비웃었어요. 이게 뭐예요? 군대 사진? 이런 걸 왜 들고 다녀요? 그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정선아가 응급실 접수증을 집어들었어요. 어머, 이거 오늘 날짜네. 병원 갔다 오신 거예요? 한명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꾹 다물고 있었죠. 그래서 늦은 거구나. 아프셨어요? 정선아의 말투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서류를 훑고 있었어요. 보호자 확인서? 한명선 씨가 보호자예요? 누구 보호자인데? 할머니. 한 분을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한명선이 조용히 말했어요. 길에서 쓰러지셔서요. 강재봉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고요? 그것도 딸 상견례 날에?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응급 상황이면 구급차 부르면 되죠. 왜 직접 데려가요? 강재봉의 목소리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투가 가득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한명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강미래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와, 대박. 완전 영웅심 충만하시네. 그래서 딸 상견례 망친 거예요? 미래야. 유나가 소리쳤어요. 그만해. 하지만 강미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니도 좀 이상하긴 해. 엄마가 이런 분인 줄 몰랐어? 강재봉은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장소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0년 3월 동해안 작전. 강재봉은 그걸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이거 진짜예요? 요즘 이런 거 포토샵으로 다 만들잖아요. 뭐라고요? 한명선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이게 위조라는 겁니까? 글쎄요, 요즘 세상에 믿을 게 뭐가 있어요. 강재봉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장군이라는 것도 확인해 본 적 없고, 혹시 사칭 아니에요? 그 말에 유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거짓말쟁이래요? 유나는 테이블에서 흩어진 사진들을 주우려 몸을 숙였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짚지도 못했습니다. 한명선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과 함께 바닥에 흩어진 사진과 서류를 주었어요. 5cm 구두 굽을 신고 무릎 꿇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찢어진 스타킹 사이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무릎에 직접 닿았어요. 사진 한 장 한 장이 그녀의 30년 인생이었습니다. 함께 생사를 넘긴 전우들, 추운 겨울 최전방을 지켰던 날들, 나라를 위해 바친 청춘.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누군가의 구두 밑에 짓밟히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 위조품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명선은 사진을 모두 주워 담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유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유나야. 한명선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엄마.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명선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상견례는 여기까지다.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강재봉의 웃음이 얼어붙었고 정선아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강미래의 휴대전화 화면만 계속 녹화 중이었습니다. 강도윤이 황급히 말했어요. 장모님, 그게 무슨... 처음으로 파혼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파혼이라고요? 강재봉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한명선은 천천히 일어나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흩어진 서류와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찢어진 봉투에 담으며 말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유나, 일어나자. 유나는 멍하니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장모님. 강도윤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오해예요. 아버지가 말씀을 좀 심하게 하셨지만 오해가 아닙니다. 한명선이 강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은 오늘 단 한 번도 우리 유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약혼자로서, 예비 남편으로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선아가 비웃듯 말했어요. 참 웃기시네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늦게 온 건 한명선 씨고 이상한 봉투 들고 온 것도 한명선 씨잖아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당신들은... 한명선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기본이 없습니다. 예의도 배려도 존중도 없어요. 뭐라고요? 강재봉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를 냈어요. 지금 우리한테 예의 없다고 했어요? 당신이? 그는 한명선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상견례에 40분 늦게 와서 찢어진 스타킹에 얼룩진 옷 입고 이상한 봉투 들고 와서는 우리한테 예의 없다고요?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완전히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가요. 유나가 일어나 한명선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하지만 강재봉은 두 사람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 그렇게 가면 안 되지. 그는 웨이터를 불러 계산서를 가져오게 했어요. 오늘 식사비 60만 원 나왔어요. 반반 내시죠. 한명선은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강재봉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반반이 아니라. 강재봉이 계산서를 한명선 앞으로 밀었어요. 전부 내세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파혼하겠다면서요? 그럼 체면 값은 치러야죠.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예식장 계약금, 스튜디오 예약금 다 날아가는데 식사비 하나 못 내요? 정선아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도윤이 친구들한테 다 자랑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예식장 계약금 낸 적 없어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 예식장도 안 정했는걸요. 정하려고 했잖아. 강미래가 소리쳤습니다. 다음 주에 보러 가기로 했었잖아. 그것도 다 비용이야. 우리 시간과 교통비 다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그녀는 여전히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어요. 이 모든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미래야, 그 휴대전화 좀 치워. 한명선이 처음으로 강미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싫은데요? 강미래가 비웃었어요. 이거 나중에 증거로 쓸 거예요. 일방적으로 파혼하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거든요. 위자료? 유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위자료예요? 약혼 파기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정선아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우리 집 변호사예요.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아, 그리고 오늘 식사비 60만 원 일주일 안에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이것도 소송 걸 거예요. 한명선은 명함을 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지갑을 열어 카드를 꺼냈습니다. 계산하겠습니다. 엄마 안 돼요. 유나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이 사람들한테 왜 돈을 내요? 유나야, 괜찮아. 한명선이 딸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인연을 끊는 거야. 싸게 사는 거지. 그녀는 웨이터에게 카드를 건넸어요. 결제가 되는 동안 강재봉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표정이었죠. 그래, 돈은 냈으니 이제 가도 되겠네요. 강재봉이 비아냥거렸어요. 근데 한명선 씨, 딸 시집 한 번 잘못 보내면 평생 고생하는 거 알죠? 유나 나이가 벌써 30인데 다음엔 누가 받아줄까요? 그 말에 유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명선은 딸을 자기 뒤로 살짝 끌어당겼어요. 우리 유나는 누군가에게 받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도윤이 유나에게 다가오려 했어요. 유나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러지 말고. 닥쳐요. 유나가 강도윤을 밀쳐냈습니다. 당신 정말 비겁해요. 오늘 내내 가족들이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봤으면서 단 한 번도 막지 않았잖아요. 그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아버지 성격 알잖아. 알면 더 막았어야죠.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약혼자잖아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려는 거지. 강도윤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와? 감정적? 유나가 웃었어요.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감정을 보인 적이 없잖아요. 로봇처럼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강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죠. 한명선은 영수증을 받아 지갑에 넣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정선아가 경계하듯 물었어요. 한명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예, 장군님. 한명선은 강재봉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 한명선이다. 지금 선을 넘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위치 보냅니다. 30분 안에. 통화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한명선은 휴대전화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강재봉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예요? 누구 부른 거예요? 설마 군인들 부른 건 아니죠? 한명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유나의 손을 잡고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야, 잠깐. 강미래가 소리쳤어요. 협박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찍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강재봉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허세 부리지 마요. 당신이 뭔데 누굴 부른다는 거야. 문이 닫히며 그 목소리가 차단됐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유나가 물었어요. 엄마, 누구 부른 거예요? 한명선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30년 동안 함께한 사람들이 있어. 생사를 넘긴 사람들. 유나는 엄마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단호하지만 슬프고 강하지만 떨리는 표정.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위층의 소란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명선과 유나는 로비로 나왔어요. 유나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한명선은 로비 소파에 앉으며 딸에게 말했어요. 유나야, 잠깐만 여기 앉아있자. 엄마, 정말 누가 와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응, 온다. 한명선은 시계를 봤어요. 통화한 지 5분 정도 지났습니다. 25분 남았죠. 유나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그 사람 제대로 못 봤어요. 유나 잘못이 아니야. 한명선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본 모습이 나오는 거야. 오늘 봤잖아. 강도윤이라는 사람의 본 모습을. 위층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강재봉 일행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네 사람이 우르르 나왔죠. 강재봉이 로비를 둘러보다 한명선과 유나를 발견했어요. 아직도 여기 있었어요? 그는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누구 기다린다며?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정선아와 강미래도 뒤따라왔어요. 강미래는 여전히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그냥 가요. 창피하게. 강도윤은 멀찌감치 서서 난처한 표정만 짓고 있었어요. 한명선은 대답하지 않고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강재봉이 소파 앞에 서서 팔짱을 꼈어요. 허세 부리지 말고 그냥 가세요. 60만 원은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텔 입구에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어요. 이어서 2대, 3대. 소리 없이 경적도 울리지 않고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정확한 간격으로 차들이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군복이 아닌 평범한 외투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일정한 보폭, 흔들림 없는 자세,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 한명선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입구로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유나는 처음 봤습니다. 어깨가 펴지고 턱이 올라가고 걸음마다 힘이 실렸어요. 20분 전 버스에서 내려 비틀거리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입구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5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장군님, 그가 한명선에게 경례를 올렸어요. 군대식 경례였지만 군복을 입지 않았기에 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뒤따라온 사람들도 하나둘 경례를 올렸어요. 남자 8명, 여자 2명. 모두 나이는 제각각이었지만 눈빛은 같았습니다. 한명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했어요. 수고했다, 최 대령. 전혀 수고랄 것도 없습니다. 강재봉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선아는 한 발 뒤로 물러섰고 강미래의 휴대전화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강도윤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한명선은 천천히 돌아서서 강재봉을 쳐다봤어요. 소개하죠. 이 사람들이 나와 30년을 함께한 전우들입니다. 최 대령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예비역 대령 최진혁입니다. 한명선 장군님과는 2005년 동해안 작전부터 함께했습니다. 작전? 강재봉이 비웃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 있습니다. 최진혁이 차갑게 말을 끊었어요. 장군님께서 연락하셨다는 건 선이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는 손짓을 하나 했고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서류 가방을 열어 파일 몇 개를 꺼냈어요. 강재봉 씨, 맞으시죠? 뭔데요, 그게? 강재봉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최진혁은 파일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강재봉 씨 운영회사에 지난 3년간 회계 장부입니다. 탈세 의심 항목이 12건 있네요. 국세청에 제보하면 조사 들어갑니다. 그건 어떻게 구했냐고요? 최진혁이 차갑게 웃었어요. 우리가 30년 동안 뭐 했는지 아십니까? 또 다른 사람이 2번째 파일을 올려놓았어요. 강재봉 씨 부인 정선아 씨.
운영하시는 자선재단 후원금 내역입니다. 실제 사용처와 보고된 사용처가 다른 항목이 23건이네요. 횡령 의심됩니다. 정선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고소할 거예요. 고소하십시오. 최진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자료들이 법정 증거로 제출됩니다. 세 번째 파일이 올려졌어요. 이번에는 강미래 앞에 놓였습니다. 강미래 씨, 다니시는 회사에서의 갑질 기록입니다. 직원 5명이 강미래 씨 때문에 퇴사했고 그중 2명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네요. 노동청에 제보하면 조사 대상입니다. 강미래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어요. 화면이 바닥에 부딪혀 금이 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강재봉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최진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짓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명선을 돌아봤어요. 장군님,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한명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하다. 로비에 다른 투숙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호텔 직원도 상황을 파악하려 다가왔지만 최진혁이 눈빛 하나로 제지했습니다. 사적인 자리입니다. 곧 정리됩니다. 직원은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어요. 한명선은 천천히 강재봉에게 다가갔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어요. 강재봉 씨. 한명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당신은 오늘 사람을 무시하는 법을 보여줬어요. 딸의 상견례를 심판의 자리로 만들었고 예의와 배려 대신 모욕과 비웃음을 줬죠. 강재봉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한명선은 뒤를 돌아 전우들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눈 오는 겨울 최전방을 걸었고 포탄 떨어지는 훈련장을 뛰었어요. 서로의 등을 맡기고 생명을 나눴습니다. 전우들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지만 그 침묵이 더 강렬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10명 넘게 30분 만에 부를 수 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강재봉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선아는 벽에 기댔고 강미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도윤만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죠. 한명선은 유나에게 손짓했어요. 유나야, 이리 와. 유나가 엄마 옆으로 갔습니다. 한명선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강도윤을 쳐다봤어요. 강도윤 씨, 당신은 오늘 선택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장모님, 강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당신은 유나 편을 들 수도 있었고 가족의 무례함을 막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지 않았죠. 그게 당신의 본 모습입니다. 한명선의 목소리는 실망으로 가득했어요. 우리 유나는 그런 사람과 살 수 없습니다. 유나는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최진혁이 파일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 자료들은 보관합니다. 앞으로 한명선 장군님이나 따님께 어떤 식으로든 접촉하시면 즉시 관련 기관에 제보됩니다. 강재봉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최진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확인했습니다. 예. 강재봉의 대답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한명선은 핸드백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나가 강도윤에게서 받았던 약혼 반지가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유나는 언제 엄마가 챙겼는지 몰랐지만 한명선은 상견례 방을 나오며 조용히 가져왔던 겁니다. 유나야, 이제 정리할 시간이야. 한명선이 딸에게 상자를 건넸어요.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강도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유나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제발. 강도윤이 유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유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도윤 씨, 유나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이 결혼 제가 파혼합니다. 상자를 강도윤의 가슴에 밀어 넣었어요. 유나야, 안 돼. 우리는 없어요. 유나가 말을 끊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몰라요.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순종적인 며느리감을 원했던 거죠.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정말 너를. 그럼 왜 오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가족이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잖아요. 강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아버지 성격을 알잖아. 알면 더 막았어야죠.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약혼자잖아요. 나를 지켜줘야 할 사람이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유나는 더 이상 그의 사과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됐어요. 아까 했어야 했어요. 유나는 왼손 약지에서 약혼 반지를 빼냈어요. 6개월 전 이 반지를 받았을 때의 설렘이 떠올랐습니다. 강도윤이 무릎을 꿇고 프러포즈했던 순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약속했던 그 말들. 하지만 그 약속은 오늘 산산조각 났어요. 반지를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딸각 작은 소리였지만 로비 전체에 울렸어요. 도윤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유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 좋은 남편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힘들 때 내 편이 돼주지 못하는 사람과는 살 수 없어요. 강도윤은 반지 상자를 받아들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돌아서서 엄마에게로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강재봉이 마지막으로 악을 썼어요. 좋아요, 파혼하세요. 하지만 소문 다 낼 겁니다. 유나 씨가 일방적으로 파혼했다고 SNS에 다 올릴 거예요. 강미래가 바닥에서 금간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맞아요. 나 오늘 다 찍었어요.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언니 완전 망해요. 하지만 최진혁이 한 걸음 다가서자 강미래는 움찔했습니다. 올려보십시오. 최진혁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 순간 우리도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공개합니다. SNS 싸움이라면 우리가 더 잘합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어요.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강재봉 씨 회사 비리 보도자료, 정선아 씨 재단 횡령 의혹 제보서, 강미래 씨 직장 내 괴롭힘 증언 영상. 클릭 한 번이면 언론사 10곳에 동시 발송됩니다. 정선아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최진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조용히 하십시오. 오늘 일은 여기서 끝입니다. 서로 연락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강재봉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최진혁이 태블릿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한명선은 전우들을 돌아봤습니다. 고맙다, 여러분. 전우들은 다시 한번 경례를 올렸어요. 전혀 고마울 것 없습니다, 장군님. 최진혁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준비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어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장군님, 따님 정말 씩씩하시네요. 장군님 닮으셨어요.
유나는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지만 참았어요. 소령님, 한명선이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까짓 거 가지고요. 여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2010년 폭설 때도 함께 버텼잖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다른 전우들도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따님,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이런 집안과 안 엮인 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유나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따뜻함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엄마와 함께 나라를 지켰고 서로의 생명을 맡겼다는 게 실감 났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중년의 남녀였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흔들림 없고 단호하고 서로를 향한 신뢰로 가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덕분에 엄마를 지킬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최진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장군님은 원래 강한 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옆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한명선은 전우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어요. 함께 훈련받던 시절, 함께 작전을 수행하던 날들, 함께 눈물 흘리며 전우를 보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오늘도 버틸 수 있었어요. 전우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떠나면서도 질서정연했습니다. 아무도 떠들지 않았고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최진혁이 한명선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장군님, 이건 우리가 모은 거예요. 따님, 새 출발하시는데 보태세요. 이건 받을 수 없어. 한명선이 손을 저었지만 최진혁은 봉투를 한명선 손에 쥐어줬어요. 우리도 가족 아닙니까? 최진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가족이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한명선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30년 군 생활 동안 눈물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지만 오늘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최진혁은 마지막 경례를 올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차들이 하나둘 출발했고 호텔 앞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로비에는 한명선과 유나 그리고 강씨 일가만 남았어요. 강재봉은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정선아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강미래는 바닥에 앉아 금간 휴대전화 화면만 멍하니 쳐다봤어요. 강도윤은 반지 상자를 손에 쥔 채 유나를 바라봤지만 유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한명선이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유나야, 이제 가자. 네, 엄마. 두 사람은 로비를 가로질러 출구로 향했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어요. 뒤에서 강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하지만 유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파혼은 확정됐어요. 6개월 동안 준비했던 결혼은 사라졌고 그토록 기대했던 미래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오늘 보지 못했다면 결혼 후에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요. 한명선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어, 유나야. 엄마 사랑해요. 유나가 엄마 품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어요. 호텔 앞 정류장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한명선은 노선도를 다시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유나야, 우리 612번 타면 돼. 엄마, 택시 타요. 오늘 많이 힘드셨잖아요. 유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명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버스 타고 가고 싶어. 왜요? 오늘 처음 탔는데 나쁘지 않더라. 한명선이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유나야, 엄마가 오늘 배운 게 있어. 권력이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유나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멋있게 사셨어요. 아니야. 오늘 엄마도 많이 배웠어. 버스가 들어왔어요. 612번. 한명선은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교통카드를 찍었습니다. 아까 편의점에서 산 카드였죠. 유나도 카드를 찍고 엄마 옆에 앉았어요. 버스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호텔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 안에는 아직도 강씨 일가가 남아있을 겁니다. 어떤 표정으로 앉아있을지, 무슨 말을 하고 있을지. 엄마, 유나가 조용히 불렀어요. 왜 그렇게까지 참았어요? 아까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할머니 구하셨다고. 한명선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신호등, 지나가는 차들. 평범한 일요일 오후 풍경이었어요. 유나야, 엄마가 말했으면 어땠을 것세임? 그 사람들이 입 다물었겠죠. 맞아. 입은 다물었을 거야. 한명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역시 장군은 달라. 우리랑은 다른 세상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유나는 엄마 말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으신 거예요? 응. 엄마는 내가 그 집안 사람들과 평등하게 만나길 바랐어.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계가 아니라. 버스가 신호에 걸려 멈췄습니다. 옆 차선으로 고급 승용차가 지나갔어요.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명선은 그 차를 보며 말했어요. 저런 차를 타면 편하겠지. 빠르고 조용하고 흔들림도 없고. 그럼 왜 안 타세요? 왜냐하면 유나야, 저 차에 타면 바깥이 안 보여. 사람들이 안 보이고 세상이 안 보여. 유나는 창밖을 봤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할머니,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엄마, 자전거를 타는 청년.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구하신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응,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어. 가족분들도 연락받고 오셨대. 한명선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유나가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나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딸 상견례 날인데 모르는 할머니 구하러 가는 거. 유나도 할 수 있어. 한명선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엄마 딸이잖아. 오늘 파혼 선언한 거 봤어. 얼마나 용감했는데. 유나는 웃었어요. 눈물 섞인 웃음이었지만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버스는 시내 중심가를 지나고 있었어요. 백화점, 극장, 카페들이 보였습니다. 유나와 강도윤이 데이트했던 장소들도 지나갔죠. 엄마, 저기. 유나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기서 도윤이랑 처음 만났어요. 그래. 이제는 그냥 추억이네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추억. 유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한명선은 딸을 보며 생각했어요. 유나가 많이 컸구나. 상처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아팠지만 일어섰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네, 엄마. 후회해?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하나도 안 해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알아서. 그래, 그거면 됐어. 한명선이 웃었어요. 사람은 어려울 때 본 모습이 나온다. 오늘 너도 봤잖아. 강도윤이라는 사람의 본 모습. 네, 봤어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옆에 있으면 편하지만 어려울 때 의지할 수는 없는 사람. 버스 안은 조용했어요. 일요일 오후라 승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앞좌석에 앉은 노부부는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뒷좌석 학생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각자의 시간, 각자의 삶. 한명선은 이 평범한 풍경이 좋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지만 진실한 순간들. 엄마. 유나가 또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엄마는 평생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편하게 사셔야 하는데 오늘 저 때문에. 말을 잇지 못하고 유나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 때문에 엄마가 창피당했어요. 저 때문에. 한명선이 딸을 꼭 안았어요. 유나야, 그게 아니야. 손으로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창피한 거 하나도 안 당했어. 오히려 자랑스러웠어. 무슨 자랑스러워요. 유나가 엄마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어. 파혼 선언할 때 넌 떨리지 않았니? 떨렸어요, 엄청. 그래도 했잖아. 그게 용기야. 유나는 엄마 품에서 울었어요. 오늘 하루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창피함, 분노, 상처, 그리고 안도감. 한명선은 말없이 딸을 안고 있었어요. 가끔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고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었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뭐가? 결혼도 깨졌고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죠? 한명선이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돼. 우리 맞지 않았다고. 헤어졌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예요. 그럼 수군거리게 놔둬. 한명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세상 사람 입을 다 막을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당당하면 그 말들은 힘을 잃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강하고 당당하게. 넌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버스가 집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내렸어요. 익숙한 동네 풍경이 보였습니다. 단골 슈퍼, 자주 가는 카페, 유나가 어릴 때 놀던 놀이터. 한명선은 딸과 나란히 걸으며 말했어요. 유나야, 오늘 파혼한 건 실패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내가 너를 지킨 거야. 엄마가 너를 지킨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지켰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대문, 익숙한 계단. 한명선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어요. 들어가서 씻고 편한 옷 입고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도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 엄마는 안 피곤해. 사실 피곤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발은 아팠고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딸 앞에서는 강해야 했습니다. 유나가 방으로 들어가고 한명선은 소파에 앉았어요. 처음으로 구두를 벗었습니다. 발등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고 뒤꿈치는 벗겨져 있었어요. 찢어진 스타킹을 벗으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를 구한 것, 버스를 탄 것, 상견례에서 당한 모욕, 전우들이 와준 것, 그리고 유나의 파혼 선언. 거실 창문으로 석양이 들어왔어요. 오렌지빛 햇살이 바닥을 물들였습니다. 한명선은 핸드백에서 오늘 아침 챙겼던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2000년 3월 동해안 작전. 젊은 시절의 자신과 전우들이 웃고 있는 사진. 강재봉은 이 사진을 위조라고 했지만 이건 한명선의 30년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유나가 방에서 나왔어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붓고 빨갛지만 표정은 한결 나아 보였어요. 그래,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주는 거 다 좋아요. 한명선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어요.
저녁을 준비하며 한명선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버스를 탄 건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몰라요. 할머니를 구한 것도, 늦게 도착한 것도, 모욕을 당한 것도, 모든 게 유나에게 진실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었는지도 세상이 유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엄마가 지켜냈습니다. 엄마, 유나가 부엌으로 왔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괜찮아, 넌 쉬어. 아니에요. 같이 해요. 모녀는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엄마는 국을 끓이고 딸은 반찬을 데웠습니다. 평범한 저녁, 평범한 순간. 하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했어요. 오늘 파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유나가 물었어요. 엄마, 나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명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넌 아직 젊고 아름답고 강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 분명히 만날 거야. 엄마 같은 사람 있을까요? 있어.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 많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내고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한명선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엄마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 전용차를 타고 출발했던 한명선은 저녁에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의 결혼은 깨졌지만 딸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버스 안의 진짜 결말은 엄마가 딸을 지켜낸 가장 확실한 선택이었으니까요.